4.3 보궐선거 찬패로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은 물론이고요. 깨끗하게 갈라서자라는 목소리가 공개석상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 상태로 수권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최소한으로 재심 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손학규다운 손학규 방식 또한 국민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손 대표님께서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몇몇 의원들 내부 총질이 가장 큰 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차장, 지난 금요일에 바른미래당 공식 회의 모습인데 저 자리에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쏟아졌고 그리고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예 회의석상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모두 7명인데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모두 불참해서 거의 분당은 초읽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 패배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진짜 한 자릿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렸다. 제3당으로서의,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제 워낙 당 내의 평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서는 이런 상태로 총선을 갈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결국은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느냐 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 지도부 해체 내지는 새로운 비대위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를 가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요,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지도부 사퇴 주장에 대해서 어림없는 소리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왜? 이게 내가 추구해온 정치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들었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그만큼 지금 마음이 급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뜻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왔다가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왔다가 하니까 이제 저게 툭 튀어나온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제 뭔가 손학규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그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선거도 없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제 내년 총선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들은 벌써 이제 자기 어떤 정치적 향로를 향해서 지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최고위원들이 일단 회의를 보이콧 해버리면 이게 당이 일단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뭔가는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현조 의원도 지금 징계를 내렸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제3지대가 어떤 시도가 좀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전개의 어떤 틀을 짜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아닌가. 그때 그래서 안철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이번에 또 다시 대안으로 안철수 대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요? 글쎄요,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번 선거를 책임지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 참패를 예상을 못했을까?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는 물론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조직 싸움이잖아요. 그럼 바른미래당이 기존의 창원선상에 얼마만큼 조직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그 의원들이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정도 선거 결과는 예상을 했을 거라 보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이잖아요. 그 당이 무리당자인데 그럼 뭘로 무리를 짓냔 말이죠.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가치로 무리 짓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국민의당 그리고 예전에 바른정당이 과연 정체성, 이념, 가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같았냐, 그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었냐,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견됐던 수순이란 것 같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그냥 보고 있었다. 저는 그게 더 약간 놀랍고 소름이 쫙 돋는군요. 정치인들은 참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다음 수를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이현주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내년에 하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자적으로 할 만한 정체성을 정립하지도 못했잖아요. 구소속으로 이런 활동에 전념할 것이냐, 뭐 예. 아니면 탈당하고 보수 제1야당과 함께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무슨 지금 당장은 제가 결정을 아직 못했고요. 이재명 차장. 예. 드디어 이제 4.3 보궐선거가 끝나고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머릿속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터지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이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뭐 정석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이 많이 달랐죠. 네. 양쪽 다 이제 중도를 얘기했지만 한쪽은 중도 보수 쪽에 훨씬 가까웠고 한쪽은 중도 진보 쪽에 가깝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결합을 못한 그리고 가치적으로 결합을 못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 결국은 다시 흩어진다 그러면 뭐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과 다시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리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떨어져 나왔지만 지금 또 민주평화당이 이제 또 하나의 지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평화당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과 또 한번 결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또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원 성산선거 대한애국당 표 왔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한다 해도 대한애국당에서 쉽게 오케이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선거를 뛴 정당입니다. 통합이 되려면 대한애국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탄핵에 정말 함께 해서 죄송하다.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싹 다 정리하겠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럴 리 없었다. 아니 근데 보수 정계 개편이나 보수 통합이거나 정의당 쪽에서 하라 마라 할 건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민평당이랑 원내교섭단체 그 신경 쓰자지 자유한국당 신경 쓸 일은 없을 거고. 그 얘기 생각나네요. 네, 지금 문제는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저 발언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이제 자유한국당 선거 결과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을 어느 쪽으로 하냐? 오른쪽으로 가서 통합할 거냐, 왼쪽으로 가서 통합할 거냐, 이 문제예요. 네. 창원 성산선거에서 대한애국당 표만 왔으면 이길 수 있다. 수학 단위가 산수로 하면 그렇습니다. 더하기 500. 더하기 산수 예. 딱 더하면 그건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어떤 게 있냐? 대한애국당이랑 예를 들어서 통합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고민이 없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에 2012년 총선 때만 해도 2012년 총선 누구나 다 당시에 야당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네. 쉽게. 근데 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 뭘 얘기가 드냐면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 전체적인 당대당 통합을 했는데 개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문제가 진보 진영 표는 좀 결집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중도표가 굉장히 많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랑 만약에 합당했거나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 플러스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것으로 빠져나가는 표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는 조금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죠. 그냥 산수만 가지고 500표 부족한데도 대한애국당 600표 나와서 더하면 이겨.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국당 표 가지면서 희생해야 될 것을 놓쳤다. 그 부분을 지금 따끔하게 지적을 해준 건데 다음 거 넘어가야 되는데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이제 유권자 정책 편 보면 20대, 30대, 30대, 20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양극단이 한 20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즉, 예를 들어 이쪽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규모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사실은 중도로 수렴하는 정당이 그다음 선거에서는 항상 승리해 왔어요. 네. 즉, 양극단으로 수렴하는 정당들은 항상 패배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잘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4.3 보궐선거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민주당. 벌써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을 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룰에선 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주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로 위기의식을 확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손혜원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이제 그렇죠. 톡톡히 효과를 봤죠. 근데 이번에 탁현민 전 행정관을 지금 다시 홍보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고요. 아무래도 뭐 탁 전 행정관이 이제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네. 지난 대선의 어떤 승리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흘러간 물이 과연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벌써 흘러간 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탁현민 행정관에 맞았는데 네. 문제는 탁현민 행정관이 그동안 해오면서 여성 문제라든지 여성 비하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나왔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의 어떤 과연 쇼를 볼 수 있을까? 한 번은 신선해요. 네. 근데 두 번은 저게 왜 저러는 건지를 알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의 도전 이런 것들을 하는 정당한테 눈길을 가는 것이지.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 중심의 당을 다시 재편하겠다? 네. 자, 그러면 물론 예전에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네. 그러나 또 한편에 보는 시각에서는 저 옛날 사람들이 왜 또 자꾸 다시 모이지? 국민들은 이런- 재방송으로 또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죠. 재방송은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네. 본방송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본방송을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자꾸 시리즈 1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강 의원님, 요 말은 솔직히 좀 따끔하게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이거 맞거든요. 본방송보다 재방송의 시청률 떨어지거든요. 근데 본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은 의원 후보들이죠. 네.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뭐 조정이나 아니면 네. 뭐 연출이나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탁현민 전 행정관 홍보소통위원장으로 뭐 영입한다 아니다 이게 사실 공식적인 논의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얘기 들었던 게 이게 지난주 초쯤 되는데 네. 주말 사이에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뭔가 당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네. 탁현민 행정관과도 어떤 물밑으로 이렇게 의사교환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요?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그렇다면 당이 그러면 친문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홍보위원장 자리는 실무적인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천을 주거나 그런데 영향을 주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당연직 공심위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그런 일을 하는 자리를 가지고 친문 색채가 짙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네.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자, 탁현민 전 행정관 영입 소문이 다른 당까지도 다 돌았나 봅니다. 손학규 대표도 한마디를 했더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탁현민 전 행정관 이 사람 홍보소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소리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친문 일색으로 선거 대응 체제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허망한 겁니다. 김태일 변호사님, 이현정 의원께서는 지금 친문체제 강화하는 게 도로 재방 보는 느낌일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양면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총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권 중반기에 있는 지금 여당의 공천은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싶어 하죠. 네. 당은 청와대와 좀 거리를 두고 미래 권력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하. 그게 갈등이 일어나서 제대로 해결못해서 망한 선거가 2016년 새누리당 선거예요. 네. 정확하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당청 간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인가요? 어떤 역학관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년 총선 이맘때까지 굉장히 잘 나간다 속된 말로 50% 네. 넘고 60% 이렇게 가면 그러면 청와대의 친정체제 강화, 친문에서 이게 굉장히 성공을 가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우리 집권 여당은 청와대를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게 먹힐 테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맘때 역대 대통령들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40대 후반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40대 중반이었고. 아하.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서 내년에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문 체제를 강화하고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고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이 모습들이 당의 중진 의원들은 미래 권력을 생각할 텐데 그 갈등이 생긴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2016년 새누리당의 어떤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도 저는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